중학교 학생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또 10차시 함께하게 될 이상훈입니다. 자, 우리가 어느덧 10차시에 도달했어요. 그리고 1단원 또 모두 끝냈죠. 지금까지 강의를 열심히 들어준 학생들 모두 고맙고, 우리 새롭게 두 번째 단원, 2단원 문학의 네 가지 빛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2단원 대단원 표지를 한번 펴줄까요? 대단원 제목을 한번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문학의 네 가지 빛깔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이 단어는 뭐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앞에서 읽기와 쓰기에 대해서 나왔다면 이제는 이 단어는 문학과 관련된 단어네요. 그럼 여러분들 이 문학이라는 거 한 번쯤은 중학교 때 배워봤을 텐데 이 문학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 문학에는 몇 가지 빛깔? 네 가지 빛깔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네 가지 뭔가 종류로 나뉘어지는가? 그리고 또 소단은 또 딱 네 개예요. 그럼 왜 이렇게 네 개로 배치를 했을까?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에 앞서 선생님이 메모장에 정리한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문학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문학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학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시나 소설이나 수필이나 또는 뭐 시나리오, 희곡 같이 어떤 글로서 표현한 예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냥 글로서 표현한 예술이 아니라 어떤 인간이 가치 있는 경험을 겪은 뒤에 그것을 토대로 언어, 말 또는 글이라는 문자 언어, 음성 언어를 통해서 형상화한 예술갈래라는 것입니다. 형상화라는 것은 어떻게 눈에 보이게 그린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가치 있는 경험이 무엇일까? 뭐 일상의 모든 것들이 가치 있는 경험이 되겠죠. 어떤 사회의 현상 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었던 친구와의 이야기 또는 가족 간의 이야기, 선생님하고의 이야기 또는 뭐 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것을 봤을 때 이런 생각들과 느낌과 감정과 또는 뭐 사상, 사건, 깨달음 이러한 경험들을 언어로서 표현한 것을 우리가 문학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더 형상화란 무엇일까? 형상화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런 느낌과 감정과 관념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겪었죠. 근데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들입니다. 자, 이런 것을 언어라는 구체적인 형태로 표현한 것, 뭐 언어 말고 다른 것, 어쨌든 구체적인 눈에 띄는 형태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형상화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렇죠? 사랑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뭐 눈에 보이게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사랑하는 표현은 할 수 있겠지만 사랑이라는 개념을 눈에 보이게 할 수 없으니까 글자를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는 한글로는 사랑이라는 언어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해놓았죠. 뭐 외국어, 영어 같은 경우에는 love라는 글자를 표현해내기도 했습니다. 자, 때로는 우리가 이런 기호를 통해서 또 눈에 보이도록 형상화 해놓은 것도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형태로 보여주는 것,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형상화라고 한다. 자, 그래서 우리의 가치 있는 이러한 경험을 언어로 형상화한 예술을 우리가 문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문학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용이죠. 시에도 내용이 있어야 되고 소설도 내용이 있어야 되고 나머지 수필도 내용이 있어야 되듯이 내용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표현입니다. 와, 그 표현 정말 문학적이다. 문학적으로 표현했네. 그 말을 할 때 쓰는 그 표현. 표현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마찬가지 갈래가 바뀌고 또 갈래 속에서 또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형식.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형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띠용띠용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유기적 관계는 밀접한 연결 관계를 말해요. 하나의 생명체 같이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세포, 그 다음에 각 기관들 이런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죠. 자, 더 쉽게 설명한다면 문학을 예를 들어서 음식이라고 한다면 문학의 내용은 음식의 맛이 될 겁니다. 단맛이든 짠맛이든 쓴맛이든. 음식의 맛이 빠지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문학의 형식은 주재료, 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단맛을 낼 건데 어디에다 낼 것이냐? 나는 빵의 단맛을
내 거다. 나는 밤의 단맛을 낼 것이다. 아니다. 나는 고구마의 단맛을 낼 것이다. 이 주재료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표현이란 건 이 주재료를 좀 더 맛깔나게 만들어주는 음식으로 따지면 양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 나는 단맛을 더 초과하기 위해서 뭐 설탕을 넣겠어. 난 짠맛이 좋으니까 소금을 넣겠어. 난 간장을 넣겠어. 이런 식으로 문학의 표현은 양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음식이란 건 뭡니까? 이걸 따로 떼놓을 수가 없겠죠. 이 세 가지가 골고루 섞여야 비로소 뭐가 된다? 음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학의 구성 요소는 내용과 형식과 표현으로 되어 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문학이란 도대체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글이랑 어떻게 다른가? 밑에 시를 한 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시인이죠. 우리 안동 바로 옆에 있는 예천이라는 곳에서 출생하시고 자라신 안도현 시인의 유명한 시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라는 시입니다. 자, 이 시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여러분도 다 잘 알겠죠? 뭔가 남에게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리고 남에게 뭔가 뜨거운 삶을 살아본 적 있냐? 라고 묻는 것은 너 남에게 다 잘해준 적 있어? 따뜻하게 해준 적 있어? 연탄처럼? 이렇게 남에게 배려하는 삶을 살자라고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자, 근데 너 남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 이거는 직설적인 그냥 일상적인 언어인 거예요. 자,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걸 문학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자, 이게 문학적 언어다. 왜냐하면 첫 번째 제목을 보세요. 제목이 너에게 묻는다라는 거예요. 제목을 이렇게 설정한 것도 작가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죠. 너에게 묻는다. 너 한번 자기 성찰해봐라. 자기 반성 한번 해봐라. 라는 제목을 의도적으로 실은 것이죠. 자, 그 다음 연탄재라는 소재를 사용한 이유. 연탄이 어떤 존재예요? 뜨겁게 사람들에게 온기를 전해주고 자기는 하얗게 불태우는 존재죠. 다시 말하면 희생과 뭔가 배려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자, 이런 발로 연탄재를 발로 차지 마라. 명령어죠. 왜 명령했을까? 뭔가 강한 표출을 한 거 아닐까? 강한 사람들에게 인식, 반성의 계기를 제공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 너는 이란 것을 왜 밑에 줄에 내렸을까? 그렇죠? 뭔가 여운을 주고 강력하게 주목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배려하는 삶을 살자! 이게 아니고 너는 뜨거웠던 적이 있느냐? 이 질문한 의도가 뭘까?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을 문학적 언어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학적 언어란 건 일상적 언어와 다르게 상당히 함축적이고 또 상징적이고 또 뭐 의문이나 또는 명령을 통해서 자신의 의도를 강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조금 감이 잡힙니까? 일상적 언어와 문학적 언어의 차이.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뒤에 장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학 작품의 갈래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학 작품의 갈래라고 나오는데요. 갈래는 종류죠, 종류. 문학 작품에도 여러 가지 문학의 종류가 있는데 그 갈래는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자, 그러면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숲에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듯이 문학이라는 숲에도 다양한 작품이 존재한다.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자,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숲의 생물을 분류하듯이 우리가 조류면 조류, 파충류면 파충류, 어류면 어류, 물론 숲에 어류는 안 삽니다. 뭐 이런 식으로 포유류면 포유류 이런 식으로 분류하듯이 문학의 숲에 존재하는 작품도 작가의 생각이나 느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서정, 서사, 극, 교술 갈래로 나눌 수 있다. 자, 별표 문학의 네 가지 빛깔입니다. 네 가지 갈래 서정, 서사, 극, 교술입니다. 자, 이렇게 구분한 갈래의 고유한 특성을 바탕으로 문학 작품을 감상하면 그 의미와 가치,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향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까 말했죠. 어떤 인간의 가치 있는 경험을 언어로 표현하는데 그걸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아, 이건 시니까 이렇게 봐야지. 이건 소설이니까 이렇게 봐야지. 이건 희곡이니까, 이건 수필이니까 이렇게 봐야지. 라는 특성을 바탕으로 읽으면 훨씬 이해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경험하고 성찰한 내용을 글로 표현할 때도 이러한 특성을 활용할 수 있다.
자, 이 단원에서는 문학 작품을 구성하는 요소들과 전체가 맺고 있는 유기적인 관계를 이해하고, 자, 아까 선생님이 문학의 구성 요소는 뭐가 있다 했죠? 내용, 맛, 표현, 양념, 형식, 주재료, 이렇게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 했죠. 그 셋이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이해하고, 문학의 갈래별 특성에 따른 형상화 방법을 중심으로, 형상화 아까 배웠죠?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인 것으로 보여주는 것. 자, 작품을 감상해보자.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성찰을 담아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써보며 문학 작품을 더 깊이 있게 감상하고 향유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온 중요한 개념은 문학 작품의 갈래였죠. 문학의 갈래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네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서정, 두 번째는 서사, 극, 교술이었죠. 자, 서정의 대표적인 관례는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시입니다. 우리 앞에서 봤던 너에게 묻는다도 시였죠. 주로 어떤 것을 서정이라 하냐면 작가의 정서를 전달하는 글을 우리가 서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냥 전달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건 운율과 또 함축적인 언어, 상징적인 언어가 표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함축적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해서 압축한 언어로, 그 다음에 상징이란 건 그 언어가,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상징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비둘기는 새잖아요. 일상적 언어에서. 근데 상징을 하고 있는 게 있죠. 비둘기는 무엇을 상징하죠? 그렇죠. 평화를 상징하듯이 전혀 별개의 연관 없는 것들이 어떤 것을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상징적 언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서사라는 것의 대표적인 관례는 소설입니다. 소설은 뭐냐? 작가의 생각이나 주제의식, 아까 위에서 봤던 가치 있는 경험을 어떻게 나타낸 거냐? 사실을 바탕으로 한 허구적 이야기로 전달한 것입니다. 사실을 바탕으로 한, 그러니까 작가가 어떤 현상을 보고 또는 경험을 하고 허구적인 이야기를 쓴다는 거죠. 여기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구성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주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구성 있어야 되고, 문체가 있습니다. 문체는 글을 쓰는 방식이죠. 글을 쓰는 방식. 자,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설 구성의 3요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였냐? 우리 중학교 때도 봤을걸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인물, 사건, 그렇지, 배경. 자, 이것이 소설의 구성 요소가 됩니다. 자, 그 다음 극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극을 위한 것이에요. 희곡이나 시나리오가 대표적인 갈래인데요. 작가의 생각이나 주제의식을 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소설과 동일하게 허구적인 이야기. 허구적인 이야기로 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 표현한 거예요. 소설과 극은 비슷한 점이 많아요. 왜? 허구적인 이야기라는 점이. 그러나 소설은 어떤 서술자가 이야기를 해준다면 극 같은 경우는 인물의 대사와 행동만 제시되어 있죠. 우리 뭐 시나리오나 대본 한 번씩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맞죠? 이걸 우리가 극갈래라고 합니다. 자, 주로 상연, 연극을 보여주거나 상연, 영화나 드라마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갈래를 사용을 하죠. 자, 그 다음 마지막은 교술, 대표적인 갈래는 수필입니다. 수필. 작가의 생각이나 경험, 깨달음을 진솔한 언어로 자유로운 형식으로 표현한 것이 우리 수필, 교술입니다. 주로 깨달음이나 교훈을 전달하는 문학이 되겠습니다. 자, 소설과 다른 점은 진짜 경험이라는 거죠. 진짜 이야기라는 거. 사실을 적는다라는 점이 다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죠. 자, 다음 쪽을 보면, 자, 우리 네 가지 소단원이 있는데요. 네 가지 소단원은 작품의 제목들입니다. 향수라는 작품. 자, 무슨 갈래? 서정갈래죠. 시입니다, 여러분들. 이 서정갈래의 특성에 따른 형상화 방법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하자. 다음 구성 요소와 전체 유기적인 관계를 고려해서 시를 감상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장마는 서사갈래입니다. 소설이죠. 자, 그 다음 마찬가지 구성 요소와 전체 유기적인 관계를 고려하자. 자,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은 소설이 아니고 극입니다. 극. 그래서 극의 특성에 따른 형상화 방법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하자. 특히 이 중에서도 극 중에서도 희곡이 아니라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
자, 그 다음 한 그루 나무처럼은 수필입니다. 교술갈래. 그래서 이 형상화 방법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하고 자신의 경험과 성찰을 담아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써보자. 수필을 여러분들이 직접 써보는 것까지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향수 들어가기 전에 서정갈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래란 무엇일까? 서정갈래는 인간의 생각이나 정서를 주관적으로 드러내는 문학 양식이야. 서정이라는 말의 뜻이 감정을 펼치다는 뜻이거든. 고대 가요, 향가, 고려 가요, 시조, 시 등이 서정갈래에 속해. 서정갈래는 시적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 정서와 태도를 드러내. 그리움, 기쁨, 소망, 슬픔, 고독, 분노, 반성, 성찰, 냉소, 비판 등 시를 읽으면 시적 화자의 체험과 감정을 알 수 있지. 또한 서정갈래는 음악성을 지니고 있어. 시어를 어떻게 배열하고 반복하느냐에 따라 리듬감이 느껴지지. 이런 리듬감을 운율이라고 해. 운은 같거나 비슷한 소리가 되풀이되는 것을 말하고, 율은 음의 높낮이, 길고 짧음, 강함과 약함, 글자 수가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말해. 고려가요인 청산별곡이야. 마지막 줄 얄리얄리 얄량성 얄라리얄라를 읽어보면 독특한 리듬감을 느낄 수 있지? 바로 리을 소리와 이응 소리를 반복했기 때문이지. 사러리 사러리랐다, 청산의 사러리랐다처럼 3번 끊어 읽는 말들이 반복되는 것도 느낄 수 있지? 이렇게 끊어 읽는 호흡의 단위가 일정한 것을 음보율이라고 해. 그 밖에도 일정한 수의 음절이나 같은 문장 구조를 반복하거나 의성어나 의태어 같은 음성 상징어를 활용해서 운율을 형성하기도 해. 서정갈래에 빠뜨릴 수 없는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심상이야. 시를 읽다 보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들을 만날 수 있지. 마치 직접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줄 때도 있고, 실제로 만지는 것 같은 느낌을 줄 때도 있어. 심상은 인간에게 있는 5가지 감각,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을 자극해서 지금 당장 존재하지 않지만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게 만들어 때로는 2가지 이상의 감각을 모두 자극하기도 하지.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해볼까? 시적 화자를 통해 정서나 태도를 드러내고, 시어의 배열과 반복으로 운율감을 나타내며, 심상을 통해 구체적인 형상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를 비롯한 서정갈래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